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지난주 9일이 10월 9일이 한글날이어서 한 주 더 있다가 오늘 10월 16일 모였습니다. 오늘 요즘 많이 또 좀 농번기고 농부님들 바쁘셔서 많이 참석을 못했는데 세 분 오늘 모여서 시작하겠습니다. 숫자가 적지만 적은 대로 진행을 할게요. 녹색평론 187호 올 가을호에서 65쪽에 있는 곤경에 빠진 농촌 정착지가 될 수 있을까? 김정섭 선생님 글을 보겠습니다. 이분 글이 아주 조금만 읽어봤는데 아주 참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들이 많고 우리 농촌 현실을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모임 때 우리 책 읽는 농부 모임 네 가지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지침?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우리 지역에서 농사 짓는 농민의 삶을 지향한다. 둘째, 그 농사는 땅속 미생물과 땅 위의 모든 생명들 그리고 사람들까지 모두를 건강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 셋째, 우리는 토종농을 중심으로 소농, 협업농, 유기농, 친환경농을 추구한다. 끝으로 넷째, 우리는 책을 함께 읽으며 현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런 모임입니다. 조금 순서가 바뀌었지만 자기소개 간단히 하고 시작할까요? 네, 저는 우리 책 읽는 농부 모임 입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꾼 김동규입니다. 별명은 동별, 동방의 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종란 농부입니다. 오늘 그 토종벼 베다가 눈에 이렇게 쓰러져서 벼를 안 베줘가지고 손으로 다 일일이 베고 있는데 묵다가 그 볏짚이 제 눈을 딱 찔러가지고 오늘은 아주 눈이 불편해서 책은 못 읽고 듣기만 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주 곤란한 지경인데도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선이 폰맘입니다. 끝? 네. 아주 네, 심플하군요. 좋아요. 바쁘신 중에 이렇게 나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곤경에 빠진 농촌 정착지가 될 수 있을까? 폰맘님하고 저하고 둘이 읽겠습니다. 우리 저 뿌리 이종란님, 뿌리님은 눈이 지금 부상을 당해가지고 눈을 감고 잘 지금 들어주세요. 네. 주무시지 마세요. 이 글은 모두 7개의 그 소제목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 소제목, 농촌의 곤란 인구학적 위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살 곳을 찾아 그것도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지금 농촌으로 가는 그들은 그곳이 최종 목적지라면 좋겠다는 일말의 기대를 품기 마련이다. 오래전부터 어느 농촌에 뿌리박고 사는 것도 아니고 곧 떠날 것을 전제로 그곳에 머무는 것도 아닌 이 사람들을 무엇라 지칭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향하는 미지의 그곳이 영영 뿌리 내리고 살 만큼 좋은 장소여서 다른 곳을 찾아 다시 떠날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지닌 난민과 비슷하다고 하면 지나친 말일까? 그런데 이 행성 이외에 인간 대부분이 거주 가능한 땅을 간절히 원하는 난민의 처지에 있지 않은가? 저는 이 글 조금 전에 한번 읽다가 이 난민이라는 표현에 정말 마음이 심쿵했어요. 특히 귀농귀촌을 꿈꾸면서 일시적이나마 또는 어떤 상당한 기간 농촌에 와서 살고 있는 분들 마음이
진짜 난민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비슷한 그런 심정이지 않을까. 김정섭 선생님 글은 내가 지금 이 글을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처음 만나는 것 같은데 정말 그 적절한 표현 같아서 아주 그랬습니다. 제가 딱 이 마음이네요. 네. 그렇군요. 제가 맞아요. 올해 예. 2월에 여기 완주로 왔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뿌리 내리고 살 만큼 좋은 장소이고 음흠. 다른 곳에 찾아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일 큰데 그걸 난민이라고 표현하시니까 조금 그렇구나. 네, 제가 지금 이도저도 아닌 도시에서는 왔는데 농촌의 생활이 또 젖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네, 약간 공중에 떠 있는 그거를 저는 뭐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약간 공허함으로만 생각했는데 네, 난민이란 표현이 확 오네요. 그래요. 저한테. 점차 우리 이 지역에서 어떤 뿌리 내릴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네, 그 중에 녹색평론이 우리 책 읽는 농부. 네, 큰 위로가 됩니다. 네네. 기후위기, 팬데믹, 수탈과 배제를 심화하는 신자유주의 글로벌 경제체제, 곳곳에서 전쟁을 만들어내는 정치 질서 등 우리 삶을 난민의 처지로 내모는 것 중 국지적인 것은 없다. 지구 표면 어디에도 그 영향을 벗어난 바깥 자리는 없다. 한참을 도망친 다음 괴물이 여기까지는 못 따라오겠지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자리는 애초에 없다는 말이다. 라투르 밑에 각주에 나오는데요. 브리노 라투르라고는 학자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인류학자, 과학철학, 역사, 사회학, 인류학도 연구하시고 정치생태학, 그리고 최근에는 인류세 분야도 연구한 굉장히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이분이 쓴 책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착륙하는 방법, 이 책에 나오는 한 구절이 위에 나옵니다. 라투르는 아마도 어렵겠지만 거주 가능한 땅이 어디에 있고 누구와 공유할 수 있을지를 공통으로 발견하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했지만 거주 가능한 땅이란 발견의 대상이라기보다 조형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거주 가능한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딱 이렇게 완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딱 발견되는 게 아니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만들어 갈 수 있겠다 싶은 데에서 조형, 만들어가는 거다 이거죠. 네. 농촌은 신대륙의 미개척지 같은 곳이 아니다. 공들여 가꾸고 만들어야 가까스로. 저는 이 가까스로란 말이 참 또 마음에 와닿았어요. 가까스로 소박한 삶의 터전으로 삼을 수 있는 곤란한 장소다. 또 곤란한 장소, 곤란한. 만만치 않다 이거죠.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매일 어딘가를 점검하고 고쳐야 제 한 몸 겨우 눕힐 수 있는 낡은 집과 같다. 그런 집에 들어온 또는 들어오려는 이는 무엇보다 유태로움의 세세한 면을 살펴 차근차근 고쳐나갈 궁리에 힘써야 할 터이다. 이 글에서는 농촌 주민이 처한 난경, 어떤 그 곤란한 처지, 곤란한 지경 몇 가지를 간략하게 짚어본다. 상황은 심각하지만 농촌이 아직은 고쳐 쓸 수 있는 집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아니 정착지를 찾는 난민에게 이 낡은 집을 고쳐 쓰는 것 말고는 달리 방도가 없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네, 그 뒷부분 폰맘님 부탁해요. 현재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당면한 곤란함은 대부분 저출생, 초고령화로 표현되는 인구학적 위기에서 비롯한 것이다. 학생 수가 급감해 생겨나는 학교 교육의 위기, 영유아 보육시설의 공백, 마을 주민들의 상호 부조나 협동의 관행 쇠퇴, 증가하는 노인 인구를 따라가지 못해 생겨나는 돌봄의 공백,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비재나 서비스의 접근성 악화,
지역사회 조직, 단체 유지 및 재생산 위기, 농업 노동력 부족, 지역 경제 침체로 인한 일자리 부족, 환경 및 경관 관리의 어려움, 대중교통 여건의 불비함, 예산 효율성을 핑계로 쉽사리 축소되는 경찰이나 공공의료 같은 공공서비스 등 농촌의 삶의 질 여건은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안 좋아지는 것 투성이네요. 네. 좋아지는 것은 없을까요? 네. 더 읽을까요? 네, 이제 두 번째 네. 들어갑시다. 보육 및 교육 여건의 악화. 1976년 이후로 총 1519개의 초등학교가 폐교했는데 대부분 농촌에 있는 학교였다. 그 중에서도 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폐교가 진행되었다. 2023년 통계를 기준으로 1,400여 농촌 읍면마다 거의 대부분 초등학교 하나씩은 남아있다. 초등학교조차 없는 곳은 11개 면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은 괜찮은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현재 면 지역 소재 학교 중 전교생 수가 60명 미만인 학교의 비율이 약 71.1%이며 20명 미만인 학교로 범위를 좁히면 그 비율이 19.9%나 된다. 전교생이 20명도 되지 않는 과소학교들은 곧 폐교 여부를 결정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데 그 수가 200개를 넘는다. 이들이 폐교하면 약 1200개 가까운 면 중에서 초등학교 없는 면은 200곳이 넘게 된다는 말이다. 금세 둑이 터질 듯한 형국이다. 6세 이하의 영유아를 돌보는 어린이집의 사정은 그보다 더하다. 보건복지부에서 농촌 읍면 중 어린이집이 없는 곳의 수를 집계해 공표하기 시작한 것은 2009년부터이다. 당시 전국 1416개 읍면 중 어린이집이 없는 곳은 453개로 32%였는데 2022년 말에는 511개로 늘어나 그 비율이 36.3%나 되었다.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가 폐원하거나 폐교하는 사태는 그 자체로 젊은 부모들에게 고충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농촌 지역 사회의 인구학적 재생산 위기를 부채질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어린이집이 사라지는 곳은 머지않아 초등학교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의 영유아 자녀 돌봄에 어려움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자녀가 학령기에 도달했을 때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게 된다는 예상이 젊은 부모들이 그 지역에 계속 거주하거나 새로 전입해 오는 것을 원천 봉쇄한다. 과밀하지 않은 농촌 환경이 어린 자녀를 키우는데 좋은 조건이라 여겨 기농기촌했다 또는 하겠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들은 영유아 보육 및 초등학교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지금 거주지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가를 그리고 농촌으로 이주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된다. 이 글 계속 보면은 귀농귀촌 많이 좀 그 생각을 좀 달리 해볼 수 있겠네요. 네. 특히 여기 초등학교 어린이집 사정들이 이 농촌은 정말 심각하네요. 1519개 초등학교가 76년 이후로 폐교됐다니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요. 좀 작은 학교가 농촌 환경이 자녀 키우는 데는 좋겠다 싶어서 귀농귀촌했는데 와보니까 이게 초등학교가 없어지고 어린이집도 없어지고 어떻게 해요 이걸? 지금 여기 저 자녀분들은 다 이제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는 이제 아니어서. 네, 저는 이제 막내가 고등학교라.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닌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에 수업을 나가잖아요. 사무초등학교에 네. 제가 이제 나가고 있는데 이제 거기는 일부러 찾아서 보내는 학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혁신학교이기도 하고 네. 아마도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되게
선호하는 그런 학교이고, 그러다 보니까 완주 같은 경우는 폐교의 위기에 있기보다는 네, 현재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진안에 있는 장흥초라는 곳에 갔는데, 지형적으로 무진장해서 그쪽은 다 산이 많잖아요. 근데 면에 하나씩 없으면 진짜 통학을 하기가 너무 어렵죠. 등하교가. 그러면은 그쪽으로 사람들이 가기가 어려울 그렇죠. 거고,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점점 없어지고, 그야말로 그러면 정말 고령화만 되는 상황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도 그나마 완주는 전주 인접해 있고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 농촌치고는 좀 좋은 편이라 괜찮은데. 그리고 또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일개면에 초등학교 하나 또는 중학교 하나 이렇게 있다가 그것도 이제 숫자가 뭐 6명, 8명 이렇게 너무 줄어드니까 계속 유지하기도 좀 그 난감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인근에 3개면을 묶어서 어느 한 학교만 살리고 2개 학교는 폐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로 이렇게 학생들을 스쿨버스 지원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그런데 이제 없어지지 않은 지역의 학생은 다행인데 그죠. 학교가 없어진 지역의 학생은 어린 시절부터 어린 아이 때부터 버스를 타고 학교를 오가는 참 그 어려움이 또 있는데 그거라도 잘 되면 혹시 모르겠어요. 참 난감한 상황이네요. 그거는 좀 잘 유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스쿨버스나 왜냐하면 인원에 비례해서 라기보다는 거기에 꼭 남아 있어야 되는 학교들이 꼭 있잖아요. 지역이. 그러면 뭐 통학 문제라든지 그 기타 문제들을 좀 잘 해결하고. 근데 작은 학교들한테 지원을 좀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 그 부분이 또 젊은 엄마 아빠들은 또 메리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기도 하는데. 다음 보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일자리 감소의 악순환. 농촌에는 농사 짓는 농민들만 살고 농민들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농사만 짓는 것으로 아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런 통념과는 달리 예전부터 농촌에는 상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의 여러 부문 일자리들이 있었고 그것이야말로 농가 경제와 농촌 지역 사유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런데 근래에는 상업 및 서비스 분야 자영업체가 크게 줄어서 그것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 보통의 농촌에서 젊은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는 농업이나 자영업뿐인데 이런 상황은 일자리를 얻기 힘들게 만들어 청년의 농촌 진입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농촌에서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은 많다. 청년, 여성, 고령자 등. 그러나 일자리의 공급량이나 사람들의 선호도에 따라 농촌에 일자리가 많은가 아니면 적은가라는 평가는 달라지기도 한다. 자영농으로서의 농업은 특히 청년에게는 진입하기 어려운 분야다. 상업 분야의 자영업도 마찬가지로 어렵다. 근래 사람들이 선호하면서 많이 생겨난 일자리는 공공부문에서 시작해 서비스 전달 기관을 통해 부려지는 사회서비스 업종이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 후로 50대 이상 연령의 농촌 여성 주민이 요양보호사 등의 일자리에 많이 진출했다. 학교의 방과 후 수업 강사나 급식 조리원 및 도우미도 그 수가 늘었다. 노인들의 경우 농업, 임노동이나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제공되는 일자리에 참여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증가한 듯하다. 제공되는 일자리에 견줄 때 노인들의 취업 욕구나 수요는 적지 않아 보인다. 한편 청년 또는 적어도 노인이 아닌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이 필요한 일에서는 사람이 모자란다. 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공공부문의 인건비 지원이 있더라도 소액이거나 한시적인 일자리인 경우가 많다. 대체로 마을이나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활동들로서 과거에는 자원활동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식으로는 지속하기 어려운 어느 정도 공공성이 있다거나 지역사회 공동체의 필요에 부응하는 활동과 관련된 일자리다. 그래서 농촌에는 일거리가 많은데 일자리는 적다라는 말이 나온다. 그렇습니다. 일자리 감소가 또 이렇게 악순환 상황입니다.
일거리는 많은데 일자리는 적다. 참. 다음 볼까요? 네. 노인 돌봄의 공백. 돌봄이 필요한 농촌 노인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실은 저출생 초고령화의 결과이자 당면한 대응 과제다. 노인 돌봄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은 꾸준히 확대되었고 지역사회 차원의 여러 자원활동이 진행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농촌에는 그 필요가 충분히 충족되지 않으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확대와 더불어 상당수 농촌 지역에 노인 주간 보호시설이 생겨났다.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돌봄 관련 정책도 여러 갈래로 시행된다. 기초노령연금처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부조도 강화되었고 마을 단위 경로당을 통한 식사제 지원 같은 정책도 있다.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의 주민들이 마을의 노인들에게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일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곳에서도 반찬 나눔 등 여러 종류의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그러나 이런 정도로 충분할 리 없다. 노인 인구는 앞으로 더 늘어날 텐데 여러 가지 이유로 노인 돌봄의 공백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농촌 노인 돌봄 문제와 관련해 적지 않은 수의 실태 진단이나 대책이 제출된 바 있다. 그렇지만 자주 표출되는 핵심 논점은 기성의 장기 요양 서비스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필요가 있고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농촌 노인들은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강력하게 희망하는데 현재의 노인 돌봄 서비스는 이 측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건강이 아주 안 좋아져서 요양원으로 가거나 외지에 사는 자녀에게 의탁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전에는 마을에서 지내게 될 터인데 그 시기에도 많은 돌봄이 필요하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즉, 마을 단위에서 작동하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그렇죠. 마을 단위에서 좀 어떻게 예전처럼 옛날처럼 뭐 어떤 스스로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약간의 행정력이 또는 어떤 시스템이 좀 갖춰져 가지고 심하게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이상 마을에서 계속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좋은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네요. 부천에서는 그 노인 관련해서 부천 의료복지사회자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서로 돌봄이라고 하죠. 노인분들이 서로 이제 근황을 묻고, 서로 연락하고 이러면서 이제 안부 묻고 하는 서로 돌봄 부분이 있어요. 뭐 병원에 가게 되면 좀 거동이 좀 좋으신 분은 좀 불편하신 분은 서로 이제 모시고 가서 또 갔다 오고 또 챙기고 약 먹는 것도 챙기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들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또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시스템들이 있는데 전주가 원래는 처음 시작이었어요. 전주 의료복지사회자 협동조합이라고 거기가 그 노인 돌봄 관련해가지고 제일 먼저 전국에서 그 사례가 너무 좋아서 부천에서도 부천 의료복지사회자 협동조합을 만든 거고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서로 돌봄하는 부분에 일자리도 만들어지는 거죠. 노인 일자리. 그러니까 뭐 한 60대부터 70대까지는 61세부터 뭐 70까지는 좀 젊은 축이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나이 좀 더 있으신 분들을 몇 명, 뭐 하루에 2분씩 방문을 해요. 방문을 해서 그러면 하루에 일주일이면은 10분의 어르신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분을 매주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1년 동안 쭉 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그거를 진행을 하는데 어쨌든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거죠. 일자리 인건비는 나오고 그러고 그분들은 또 어르신들. 그러면서 지역을 돌보는 개념으로 제가 거기서 사회복지를 했었거든요. 2년을. 근데 되게 좋은 시스템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되게 확대되기를 바래서 제가 이제 그만두고 나올 때쯤에는 인천, 안산,
네, 다양한 시흥 몇 개 지역에 이제 의료 사업들이 생기면서 거기도 이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했었거든요. 이게 보니까 그래도 조금 약간 도시형인 곳은 좀 되는데 시골은 사실 그 부분이 되게 안 되는 거죠. 더 오히려 더 필요한데 노인 인구가 더 많은데 도시보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좀 들어와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녹색평론 지난번 호였던가요? 그 왕진하는 의사, 네. 왕진가는 네. 특히 이제 산골 뭐 이런 농촌 네. 혼자 홀로 계신 할머니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방문 진료. 네. 참 그런 것들이 좀 더 좀 이렇게 좀 널리 좀 일반화가 됐으면 좀 의식 있는 의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 우리 모임 때 이 방송에는 그 우리가 그 반영하지 않은 건데 저희가 한 달에 2번 모여요. 한 달에 2번 모이고 한 번은 이렇게 녹음 방송으로 이렇게 하고 한 번은 저희끼리 이제 그 고산 도서관 거기에서 이제 하는데 초고령 사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마침 녹색평론 187호에 좌담 기사가 아주 좋은 글이 있어가지고 요 글을 좌담 기사 초고령 사회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이걸 정말 좋더라고요. 네.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녹색평론 함께 읽고 싶으신 분 있으면은 연락 부탁드려요.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네. 완주 미디어 센터. 네. 여기 저 완주 미디어 센터로 연락을 해주시면 저한테 연락이 올 것 같아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5번째입니다. 환경 경관이 쇠퇴하는 이유는 농촌 마을과 주변의 환경 경관을 관리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도 고령화와 인구 감소 현상에서 비롯한다. 가령 마을 및 주변 경관 관리가 어려워지는 원인을 그런 관리 활동의 주체가 전통적으로 마을 주민이었는데 그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마을 길이나 마을에 인접한 저수지 등은 주민 개인 또는 공동의 소유가 아님에도 잡초를 제거하거나 쓰레기를 줍고 청소하는 등 활동은 상당수의 농촌 마을에서 주민이 진행하는 자원 활동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마을 인구가 고령화되어 그런 활동에 참가할 사람이 부족해진 것이다. 영농 폐기물이나 생활 쓰레기 등을 수거 처리하는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도 환경 경관 측면에서 일어난 고령화 및 인구 감소의 효과다. 인구 밀도가 낮은 농촌의 공간 특성으로 인해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업체는 차량이 방문하여 수거하는 집화 지점을 많이 설정할 수 없다. 대체로 한두 마을에 한 곳 정도다. 그런데다가 비용 문제를 이유로 방문 수거의 빈도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한편 마을 주민의 다수가 고령자가 되면서 수백 미터에서 멀게는 1, 2km를 걸어서 집화 지점까지 쓰레기를 옮기기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는 인구가 늘어난다. 특히 양이 많고 무거운 영농 폐비닐 같은 것은 더욱 문제가 된다. 분리수거 규칙을 숙지하지 못해 수거해 가지 않는 쓰레기를 집화 지점에 옮겨두고 그것이 방치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 보니 이웃의 눈길을 피해 새벽에 자택이나 자신의 밭에서 소각하는 사례가 빈발한다. 또는 다른 장소에 불법 투기하기도 한다. 이게 어떤 이런 문제였네요. 저 올해 벼농사를 조금 하고 있는데 그 이웃 주민이 그 논 가까운 데서 이렇게 오랫동안 그 소각을 해왔더라고요. 이거 하면 안 된다,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도 그분께서는 딱히 어떤 방법이 없는지 계속 소각을 종종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니까 이제 저하고 좀 눈을 안 마주치고 오다 가다 만나도 인사도 안 하세요. 이거 어떡해 해요. 이런 문제가 원인이 있었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 볼까요? 일상 소비재 및 서비스에 대한 제약. 농촌, 특히 면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지역 내 구매력 감소를 의미한다. 구매력 감소는 주민에게 소비재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문의 위축을 초래한다. 이는 일자리 감소를 뜻하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은 주민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조달하기가 더 어렵게 되는 악순환 구조 속에서 되먹임한다. 사소한 일인 듯 하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불편함이 누적되어 주민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친다. 다른 측면에서 진행되는 주민 삶의 질 여건 악화와 더불어 일상적인 소비재 구매도 쉽지 않은 현실은 주민들의 정주 의향을 떨어뜨린다. 간단한 필요를 충족하려 해도 먼 거리를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거나 이동 시간이 제약되는 현실은 특히 젊은 층에게 지역에 거주하도록 이끌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비재 및 서비스 접근이 제약되는 정도는 빈곤층뿐만 아니라 노인이나 아동 같은 교통약자 또는 사회적 약자 집단에게 더 심한 듯하다. 노인들은 생필품 구매, 이불 빨래, 이미용, 목욕, 약국 이용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이동이 수반되는 구매 활동에서 크게 제약을 받는다. 참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죠. 일상에 필요한 이런저런 소비재들, 또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약이 이렇게 정주의향을 떨어뜨린다 합니다. 근데 또 이제 뭐 다 알죠. 이런 줄. 그러고도 이제 또 농촌 생활에 또 주는 좋은 점들이 있으니까. 쿠팡이 있어서 저는 소비재를 사는 거에 그렇게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네. 그렇죠. 근데 노인분들은 사실 온라인 쇼핑을 하기 어렵고. 일반 마트도 제가 이제 전주 시내에 살고 있는데 아내가 그 홈플러스나 이런 대형마트.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요. 전에는 네. 매장에 가서 이렇게 샀는데 지금은 그냥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면 집 앞에 갖다 바로 갖다 주니까 더 편한 거예요. 네. 참 여기 농촌도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 홈플러스보다 더 싼 데가 사실 쿠팡이거든요. 네. 이렇게 소비재 생필품 이런 거는 사실 저는 봉동에 살고 있지만 봉동 하나로마트가 마트 중에 제일 크거든요. 근데 그 구성품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아요. 제가 원하는 것들이 없어요. 근데 쿠팡에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월 정기적으로 이렇게 택배비 그 구독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얼마? 6,000원? 7,000원? 이 정도 하면 무료 배송이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는 노인분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있으면 참 좋겠다. 네, 왜냐면 마을 단위로 공동으로 같이 살 수 있게끔 누군가가 해준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되게 있지 않을까? 혼자 그냥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네, 직접 사러 가거나 뭐 다른 서비스들은 당연히 안 되는데 이런 물건을 사는 생필품 구매 관련해서는 이제 아주 고령이어서 그쵸.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좀 네. 도우미가 좀 있거나 그렇죠. 그 마을에 그 경로당도 있고 네, 마을 이장님도 계시고 이제 매번은 어렵더라도 이렇게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제가 만약에 마을에 들어간다면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봉동 읍의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제가 이제 내년에 화산에 땅을 좀 얻었어요. 그래서 화산으로 이제 내년에 이제부터 좀 자리를 잡아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해야 돼서 읍에 있는데 그 아이 졸업하고 나면 2년 뒤에는 마을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저는 제가 어쨌든 젊은 사람이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이게 되게 불편하고 어렵다? 그러면 이거를 제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뭐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걸 알려드려도 되고. 사실은 디지털 교육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돌았으면 또 까먹어요. 아무리 교육을 10번을 해도 또 안 쓰면 까먹고. 근데 그렇지. 그걸 항상 누군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마을에 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그 정도 역할을 하겠구나. 그 마을에 가서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여기서 좀 해보네요. 근데 이거는 젊은 사람이 있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게 아닌 경우는 참 어려움이 좀 있죠. 지금까지는 이제 좀 어떤 그 상황들을 좀 힘든 여건들을 쭉 나열이 됐는데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시스템 실패 속에 숨드는 협동의 문화. 시스템은 좋은 것도 제대로 잘 사람이 운영하지 않으면 실패하기가 또 쉬워요. 그런데 그 속에서 협동의 문화가 움튼답니다. 여기 약간의 어떤 희망적인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찬사가 있지만 지금 한국 사회는 아픈 사회라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어느 사회학자는 이를 두고 불안, 불만, 불신의 산불사회라고 말했다. 밑에 보니까 이재열 씨의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서 살겠습니까? 그 책에서 나오는 말이네요. 불안, 불만, 불신의 산불사회. 아이고. 저임금과 신분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이거나 실업 상태여서 미래에 대한 불안에 짓눌린 청년이 자녀에게 부모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시대에 경제적 불안과 역할 부재의 존재론적 불안을 겹쳐 체감하는 노인이 얼마나 많은가. 텔레비전에 보이는 타인의 풍요로운 소비 생활 이미지와는 달리 아무리 노력해도 중산층으로 진입할 가망이 안 보이는 상대적 박탈감에서 비롯되는 불만은 얼마나 팽배한가. 이 모든 불안과 불만의 상황을 정치나 시장 경제나 정부 기관이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으리라는 불신이 더해져 아무라다. 산불사회의 어두운 전망은 농촌이라고 예의는 아니다. 통계청의 사회 통합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는 말에 매우 동의한다는 농촌 주민의 비율이 2013년에는 40%였던 것이 2020년에는 21%로 급감했다. 이게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데, 와. 이웃을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은 같은 기간 14%에서 9.5%로 낮아졌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 하고 생각하는 농촌 주민 비율은 23.5%에서 37.2%로 상승했다. 아이고, 마음이 아픈 상황이네요. 사회적 신뢰가 사라진 곳에서는 협동도 연대도 어렵다. 그래서 각자 도생, 각자 살 길을 기도하고, 기도라는 것은 그 신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도모하는 거예요. 각자 살 방법을 궁리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각자 도생이란 말인데 요즘 몇 년 전부터 이제 각자 도생이란 말이 참 우리 나라, 우리 사회의 어떤 너무 자주 듣는 말이 됐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삶은 팍팍해지고 불만과 더불어 불안이 쌓인다. 농촌에 살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종래의 마을 공동체는 힘을 잃어 이웃끼리 서로의 생활을 돌보고 챙겨주지 못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서 구매하려 해도 교통수단이 여의치 않거나 돈이 없다. 이웃에서도 시장에서도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없다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공공부문은 탁상공론을 일삼거나 재정 효율성을 들먹이며 인구 밀도 낮은 농촌의 문제에 미온적이기 일수다. 지금 농촌은 마을 공동체도 시장도 정부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시스템 실패의 진창에 빠졌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그러나로 이제 나오죠. 네,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그러나 완전히 실패했다고 인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시장도 정부도 해결하지 못하는 농촌 생활의 여러 난경을 스스로 헤쳐나가려는 협동과 연대의 주민 실천이 확산되고 있음을 분명하다. 노인 자살률 높기로 소문난 어느 농촌에서는 주민들이 노인 돌봄 문제를 해결하자며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1년 동안 이불 빨래 한 번 하기 어려운 어르신의 고충을 덜어드리자며 주민들이 빨래방 협의회를 조직하고 세탁소 협동조합을 준비하는 곳도 있다. 농사가 작아 농산물을 팔 데가 없는 중소농들이 로컬푸드 협동조합을 만들어 활동하는 사례는 여럿 알려져 있다. 말 그대로 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며 농촌의 척박한 교육 현실에 도전하는 마을교육 공동체 실천이 전국 농촌의 들불처럼 퍼지고 있다. 인구가 쪼그라들어 상점 하나 없는 농촌에서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스스로 생필품을 공급하는 받는 사례도 있다. 별것 아닌데도 혼자 사는 어르신은 할 수 없는 간단한 집수리, 읍내까지 모셔드리기, 반찬 챙겨드리기 등 잡다한 일을 도맡아 도와주는 주민 조직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 공경에 처한 농촌을 새로운 정착지로 조형하려는 그런 실천이 확산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난민이 된 우리 모두에게 제출된 물음이다. 오늘 이렇게 소수가 오늘 출석했고 또 폼맘님과 제가 짤막한 글을 함께 읽었는데요. 아주 우리 농촌의 현실이 참 만만치 않고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보면은 점차 전국적으로 보면은 귀농 귀촌 인구가 좀 이렇게 속도는 좀 느리지만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고 여기 이제 또 완주 지역에서는 그래도 참 전국적인 모범 사례라고 할 정도로 젊은 인구가 많고 귀농 귀촌 인구가 많은데 다들 좀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제 완주 지역도 어떤 좀 개선점도 있고 고칠 점도 또 이제 있겠죠. 그래도 완주처럼 이렇게 좀 되어갔으면 그런 마음이네요. 아까 폼맘님 그 내년 내후년 어떤 그 화산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어르신들 이렇게 도와드릴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들으니까 참 마음이 훈훈해지고 푸근해집니다. 거기서 이제 이장님도 좋아하세요. 이장님은 아직 이제 안 만났는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우리 서두에 난민 갔다 그랬잖아요. 그 난민이 정착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마을로 들어가야 그렇죠. 되는 거고, 분명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아까 수치로 신뢰하지 않는다. 막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면서 이웃을 이래서 귀농 귀촌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물론 이제 내려왔던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냉대잖아요. 이분들의 인식이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네, 애쓰셨습니다. 뿌리님 좀 어떠세요, 눈은? 빨리 가서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아이고, 그 카톡을 통해서 함께 읽었으면 하는 데를 한 번씩 이렇게 다들 이제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면 하나씩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 지정하는 것보다. 아유, 지금 워낙 막 가을 추수철이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일하고 잠자기 바빠가지고. 근데 이렇게 나오시라고 애쓰셨습니다. 그 와중에 도교 선생님이 이렇게 챙겨주셔가지고 우리 이금희 선생님이. 아니에요. 애쓰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